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 이름은 박혜자, 올해 69살입니다. 저는 평생을 떡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때부터 혼자 아들 서원이를 키웠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떡을 찍고 아침이면 내다 팔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떡집은 작은 골목에 있는 정말 낡은 가게였어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간판도 낡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키웠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서원아, 엄마 떡 하나 먹어봐. 엄마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때 서원이가 떡을 먹으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대학도 보내고 취업도 시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그러다 서원이가 38살 되던 해에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신부가 될 사람은 박민정이라는 당시 36살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구나. 우리 서원이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은 애라고 생각했어요. 공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근데 사람이란 게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결혼 준비할 때 서원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는데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엄마가 좀 보태주시면 저희랑 같이 사실 수 있는데. 같이 살자고? 네, 엄마. 민정이도 같이 살면 좋겠대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민 없이 돈을 보탰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2억 원. 그때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같이 살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떡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건 내가 계속 나가서 할 거야. 거기가 내 일터잖니. 네.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시려고요? 그래. 좀 멀긴 한데 버스 타면 되지 뭐. 그때 민정이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러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떡집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민정이가 저녁을 차려놨거든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며느리.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저한테 말하는 톤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떡 냄새가 집안에 너무 배는데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 아, 미안하다. 그럴게. 그리고 어머니 방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청소 좀 해주세요. 알았어, 미안해. 처음엔 제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계속 사과했어요.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고요. 떡집에서 일하고 와서는 옷을 바로 빨래통에 넣고 샤워를 2번씩 하고 그래도 민정이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친구들을 집에 불렀어요. 거실에서 수다를 떠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렸습니다. 야, 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힘들겠다. 응, 진짜 힘들어. 떡집에서 일하시는데 그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해. 헐, 진짜? 그럼 애 낳으면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그래서 고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민정이가 서원이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어머니 말이야. 나 솔직히 이렇게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나 계속 참았어. 떡 냄새에 먼지에 이게 사람이 살 집이 아니야. 제 손에서 수저가 떨어질 뻔했어요. 바로 옆에 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민정아, 그건 좀. 뭐가 좀? 당신은 매일 회사 가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집에 있잖아. 이 냄새랑 먼지를 매일 맡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참은 거야. 근데 나 이제 애 가질 건데 애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떡해? 호흡기에 안 좋다고 애가. 그날 저는 밥을 다 못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정이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 인상을 쓰고 제가 만진 물건은 다시 닫고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거죠? 제가 다시 씻을게요. 아니, 내가 깨끗이 씻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씻을게요. 떡가루 묻어 있어요. 떡가루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냥 저를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어머니, 방 문 좀 닫아주세요. 냄새가 나와요. 어머니, 거실 소파에는 앉지 말아주세요. 제가 새로 산 건데 더러워져요. 어머니, 식탁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방에서 드세요. 제가 따로 가져다 드릴게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돈까지 보탠 집인데 나는 마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서원이한테 말하려고 했지만 서원이도 이미 민정이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서원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민정이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애 낳을 건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러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요. 엄마랑 얘기하면 안 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40년을 키운 아들이, 내가 모든 걸 다 바친 아들이, 이제는 나랑 얘기가 안 통한대요. 몇 달 뒤 민정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입덧이 심해서요. 떡 냄새 맡으면 진짜 토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글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요. 애한테 안 좋아요. 그러더니 서원이를 불러서 또 한바탕 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살겠어. 나 애 낳고 이렇게 못 살아요. 민정아, 떡 냄새에 먼지에 애가 숨도 못 쉬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애 낳고 좀 크면 다시 모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를 내쫓겠다고? 내가 돈까지 보탠 집에서? 며칠 뒤 서원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잠깐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 잠깐이 얼마나 되는데? 안, 1년? 아니 6개월만. 민정이가 애 낳고 산후조리하고 좀 안정되면 다시 모실게.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엄마 미안해요. 근데 민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난 안 힘드니? 내가 40년을 너 하나 키우려고 떡짓고 장사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죄가 되는 거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됐다. 나갈게. 엄마, 됐다니까.
내가 나갈게. 더 이상 너희한테 피해주기 싫어. 그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게 큰 가방 2개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서원이는 미안하다고 곧 다시 모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떡집 뒤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거기를 치우고 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수로 치면 한 4평?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씻으려면 떡집 안에 있는 세면대를 써야 했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곳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었습니다. 서원이한테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죠. 하지만 1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애를 낳았다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질 것 같았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마저 버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손주가 돌이 지났을 텐데 저는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혜자 씨, 들었어요? 이 골목이 재개발 들어간대요. 재개발이요? 네, 전부 밀고 새 아파트 짓는데요. 보상금도 나온대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낡은 골목이 재개발이라니.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고 보상 안내문이 왔어요. 박 회장님 소유하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은 3억 5천만 원이며 신축 아파트 33평형 한 채로 대체 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3억 5천만 원이라니. 평생 떡 팔아서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운이 좋으시네요, 어머님. 이 동네가 재개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 버텼으니까 받는 거죠. 그것도 그렇네요. 어머님, 그럼 보상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받으실 거예요? 아파트로 주세요. 신축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3년 뒤에 입주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줬고요.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들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죠. 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어머님, 이 아파트 지금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오르는데요? 지금 시세가 한 6억 정도인데 내년쯤이면 7억도 갈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 팔게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어요. 6억에서 7억, 8억, 9억. 결국 20억까지 올랐습니다. 어머님, 지금 파세요. 더 오를지 장담 못해요.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억에 세금 떼고 나니 18억 정도가 손에 쥐어졌어요. 평생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상가 건물 하나 살 거예요. 상가 건물이요? 네,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좋은 물건 알아볼게요. 1달 뒤 중개인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딱 좋은 건물 나왔어요. 4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도 괜찮아요. 얼마예요? 15억이요. 어머님 예산에 딱 맞아요.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임대가 되어 있고 월세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관리비 빼면 700만 원 정도 남으시죠. 좋네요. 살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건물이 생긴 거예요. 평생 떡집 작은 가게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4층짜리 건물 주인이 됐습니다. 관리인을 고용했어요.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일도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임대 관리 다 해드릴 테니 편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월세 관리하고 세입자들 문제 있으면 처리하고 그런 거 다 제가 할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통장으로 월세가 들어왔고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떡을 찢지 않아도 되고 장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관리인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2층 세입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언제요? 이번 달 말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대요. 그럼 새 세입자 구해야겠네요.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뒤 관리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새 세입자 구했어요. 빨리 구했네요. 네, 젊은 부부인데요. 카페 하려고 한대요. 카페요? 네, 부부가 둘 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도 다 냈고요. 그럼 됐네요. 계약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며칠 뒤 계약서가 왔습니다. 확인하려고 펼쳤는데 세입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서원, 박민정.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인님, 2층 새 세입자 말인데요. 네, 사장님. 혹시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남편분은 회사 다니시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명예퇴직 당하셨대요. 그래서 부인이랑 카페 차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아니, 이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내가 아들을 낳고 떡을 팔아서 키우고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그렇게 버텨서 받은 보상금으로 산 건물에 그 며느리가 세입자로 들어온 거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허탈한 웃음이었다가 나중엔 씁쓸한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관리인한테서 보고를 받았어요. 사장님, 2층 카페 장사 잘 되나 봐요. 사람들이 꽤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부부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잘 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관리인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2층 세입자가 이번 달 월세를 못 낸대요. 왜요? 장사가 안 된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요즘 손님이 뚝 끊겼다나 뭐라나. 그래서요? 한 달만 늦춰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네. 그럼 독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세요. 한 달 뒤 관리인이 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2층 세입자가 또 못 낸대요. 이번 달까지 2달 밀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낸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건물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관리인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2층 세입자가 건물주님 직접 뵙고 싶대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물 사무실로 갔습니다. 관리인이 차를 준비해 놨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 아니, 이제는 세입자인 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요. 오후 2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들어왔어요.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보이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정이가 저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어머님? 그래, 나야. 설마 여기 건물주가. 맞아.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 민정이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앉아. 네. 민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월세 못 낸다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장사가 안 되면 못 내는 거지. 그건 이해해. 그때는 내가 날 내쫓더니 이젠 내가 내 월세 내는 사람이네. 민정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그거 듣자고 부른 거 아니야. 네. 월세 2달 밀렸지? 언제 낼 수 있어? 그게 장사가 안 돼서. 그럼 못 내는 거네.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나도 5년 전에 어려웠어. 내 집에서 쫓겨날 때.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떡 냄새가 애한테 안 좋다고 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주 얼굴도 못 봤어. 돌잔치도 못 갔고.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런 거였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요. 애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애 생각해서 40년을 떡지었어. 그게 죄가 됐지만 민정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월세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할 거야. 알아서 해. 어머님, 나가봐. 민정이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관리인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월세 안 들어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틀 뒤 관리인이 또 전화했어요. 사장님, 세입자가 나간대요. 빨리 나가네요. 네, 오늘 짐 빼간대요. 그리고, 뭐요? 사장님한테 드릴 게 있다고 편지 놓고 갔어요. 편지요? 네, 제가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버리세요. 네, 읽고 싶지 않아요.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건물에 갔습니다. 2층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카페 기구들도 다 가져갔고 간판도 떼어냈더라고요.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깨끗하게 비우고 갔어요. 그래요. 새 세입자 구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빈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으니까요. 나도 속상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9살 할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혜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했으니 속이 시원한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관리인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새 세입자 들어온대요. 빨랐네요. 네, 빵집 한다는 젊은 청년이에요.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됐네요.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뒤 건물에 다시 갔습니다. 2층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맘모스 베이커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빵을 굽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되면 좋겠네. 혼잣말을 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빵집은 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월세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빵집에 들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청년이 밝게 인사했어요. 빵 좀 살게요. 네, 어떤 거 드릴까요? 단팥빵 주세요. 단팥빵 맛있어요. 직접 만든 단팥이거든요. 빵을 사서 밖에 나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네. 그 맛을 음미하면서 걸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둔 걸까? 나는 복수를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둔 걸까? 정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는 이제 내 건물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것.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하지 않는 곳.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살아보자. 혼잣말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69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요. 서원이한테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손주 얼굴도 못 봤고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관리인이 말했어요. 건물 임대 수익이 좋으니까 다른 건물도 하나 더 사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지도 몰라요. 떡짓던 혜자가 아니라 건물주 혜자로. 웃기죠? 40년을 떡 팔아서 번 돈보다 재개발 보상으로 받은 돈이 더 큰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거. 나는 버텼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서도 작은 방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겠죠. 오늘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세가 들어와 있었어요. 700만 원. 고맙다. 돈한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돈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손이 트도록 떡을 찢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느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그 사람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 오늘 내가 무시한 사람이 내일은 내가 고개 숙여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저는 이제 편하게 살 겁니다.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69살에 얻은 자유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얻었으니 다행이에요. 가끔 떡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쫄깃한 식감, 고소한 냄새. 그러면 시장에 가서 떡을 사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떡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안 만들어.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사 먹는 사람이니까. 관리인이 오늘 또 전화했어요. 사장님, 3층 세입자가 계약 연장한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네,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복이라는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복인가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손주도 못 보는 게 복인가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을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두려웠어요. 또 떡을 찌어야 하고, 또 장에 나가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박물관에도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평생 못 해본 것들을 이제 해보려고요. 69살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떡집 아줌마에서 건물주가 된 이야기.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가 그 며느리를 내 건물에서 쫓아낸 이야기. 복수라고 하기엔 씁쓸하고 인과응보라고 하기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오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일은 낮은 곳에 있을 수 있고 오늘 무시받는 사람이 내일은 존중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게 배웠지만 확실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지키며 살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함부로 당하지 않으면서 그게 제가 69살에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은 돌고 돈다는 것. 오늘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내일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모든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특히 부모님을. 그분들이 있어서 당신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